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의를 맡은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하자 담보 책임과 해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목차를 보시면 매매 계약 시에 하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책임의 예시에 대해서 또 볼 것이고, 일반적인 계약 해제권, 하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계약 해제권의 발생과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과 해제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배울 하자의 개념인데요. 하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 민법에서 매매 계약과 관련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위주로 볼 것인데, 그 외에도 민법 외에도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 또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에서의 하자 담보 책임 등 하자의 개념은 여러 가지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고 상당히 쉽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자의 개념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그 하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이고 그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과 별도로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권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에서의 하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민법 580조, 575조, 582조 이렇게 민법에서 매매 계약 시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발생한 법률적 제한, 그런 것들도 하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자의 존부는 매매 계약을 성립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성질이나 특별한 그 성능을 예정해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의 거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과연 통상적이라고 볼 것이냐, 그 통상적인 수준보다 미달한 경우에 하자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보겠지만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안 되고 또 몰랐던 것에 과실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하자 담보 책임의 발생 요건인데, 이에 대해서 과연 그 과실로 하자를 모른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보통 사람의 주의를 가지고 봤을 때 하자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몰랐다면 그 부분은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것이다. 매수인 측의 과실은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580조, 575조, 582조의 규정을 보면 매매 목적물 580조부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민법 575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 또 575조에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과 같은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목적물을 그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 57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고 그 외에는 손해배상만 인정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 규정이고요. 582조에서 이러한 매수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하자담보 책임의 요건은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또 매수인은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지 못했어야 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계약을 목적 달성을 못한다고 볼 정도의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러한 목적 달성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보다 미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만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권리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 선의 무과실이라는 요건이 들어가면 사실은 좀 까다로운 요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6개월이라는 기간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채무불이행 책임 중에 한 유형인 불완전 이행이라는 책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이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아무런 권리 행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책임, 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청구할 때에는 매도인 측의 규책 사유라는 요건이 기본적으로 더 부과가 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인 하자와 하자 담보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 책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상가 기둥 문제로 여러 가지 판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례 한 가지를 먼저 보시면 상가 기둥이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던 수분양자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기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사 다 끝나고 보니까 내 상가, 내 점포에 굉장히 큰 기둥이 그것도 딱 중앙에 시야를 가리는 정도로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때 조금 특수한 사례였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해제하는 것까지 인정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 어떤 전문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점포마다 점포에 이렇게 벽으로 구획이 돼가지고 점포가 아예 한 개의 호실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벽이 없이 바닥에만 그 구분 점포에 표시가 되는 그런 방식의 분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의 그 면적도 매우 적어가지고 6.6제곱미터 정도였고 그런데 이 기둥이 얼마나 이제 컸냐면 이 6.6제곱미터 중에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기둥이었고 그 기둥으로 인해서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이 너무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자는 정확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점까지 인정이 돼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반면에 상가 기둥이 이렇게 4분의 1이라는 면적도 차지하고 또 전체적으로 위치도 중앙에 박혀 있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 조금 경미했던 사안에서는 상가 기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하급심 사례였지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원고는 역시 수분양자였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였고 다만 이때에는 차이점이 기둥이 도면상 상가 분양 계약 도면상 기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돼서 기둥의 위치가 좀 바뀌기도 했고 그 상가 분양 점포 면적의 그 모양이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 분양 계약 당시에는 변경 전 도면과 같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 또 좌측 안쪽 모퉁이에 기둥이 있었다가 설계가 변경돼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 되고 전체의 점포의 전체적인 위치나 면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라고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둥으로 인해서 면적이 된 차이도 전체적으로 0.004제곱미터 그러니까 너무 적은 아주 큰 차이가 없는 적은 면적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기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가 된다거나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그 중대성, 상가 내에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이나 위치 그리고 변경 전 도면에 표시가 있었는지 기둥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사안마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하자의 유형의 하나인데요.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은 사실 통상의 상관행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든 어떤 광고를 접할 때 그 광고가 좀 과장이 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고 사회에 규범적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급심으로 하나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이 부정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뭐였냐면 커다란 좀 유명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는 아울렛 같은 것이었는데 이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해외의 유명 브랜드가 80여 개가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 입점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과장해서 선전을 했지만 실제로 입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임대가 되면 임대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수익률을 정확하게 보장을 했고 또 임대가 되지 않으면은 임대가 되면 그 임대 보증금으로 중도금 1차와 2차를 대체해 주겠다. 라는 조건까지도 정확하게 계약을 했던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차 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외부에서 유명 브랜드가 입점할 것이다라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이 통상적으로 과장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확정이 반드시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정도는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임대 그 수익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은 투자 위험이고 투자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전망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그 수익률을 발생시킨다는 약정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과연 그럼 기망 행위까지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걸 속인 것이냐, 입점되지도 않는 점포가 입점되는 것에 대해서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 대법원은 역시나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관행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기망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임대 수익률 또는 유명 브랜드의 입점과 같은 좀 불분명하고 또 사실 통제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아파트 분양 광고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교통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파주시였는데 기존에 운정역이 있고 운정역을 별도로 다시 신운정역이라는 별개의 역이 이 분양되는 아파트 바로 앞에 개설이 된다라고 설치가 된다라는 확정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파주시의 도시계획은 이미 그 공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고 신운정역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내용인데 이러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고지한 경우에 이 분양 광고는 표시 광고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광고다. 라고 해서 허위나 과장 광고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와 같이 유명 브랜드의 입점이라는 것은 사실 그 브랜드 자체도 특정이 안 됐지만 그 브랜드가 입점할지 말지는 그 제3자인 브랜드의 의사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 매도인 쪽에서 그러니까 분양하는 시행사 쪽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광고로 과장한 것이지만 이때 파주시에서 새로운 전철역을 개설한다라는 도시계획은 공적으로 그 수준이나 단계, 계획의 결정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잘못 고지하고 허위로 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 과정 광고가 인정됐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어떤 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밑에 지하에 커다란 아케이드 상점 이제 만든다는 그런 광고를 한 것인데 이 지하의 아케이드를 건설을 실제로 안 했던 것이고 지하 아케이드의 건설 주체는 해당 그 분양을 했던 시행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케이드가 반드시 설치되는 것,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과장 광고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설치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가 발견된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상태에서도 지하 아케이드가 설치될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은 역시 이 부분도 통제 가능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의 과장 광고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장 광고가 인정이 됐을 때 그 손해액이 분양자들,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가 얼마냐라는 점인데 이 손해액에 대해서 법원도 사실은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지금과 같은 경우에 광고에 관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도 인정이 되는데요.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간접 증거나 아니면 재반 사정을 포함해서 모든 간접 사실을 종합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과 같이 지하 아케이드가 건설되지 않았을 때 이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전체 수분양 대금 총액의 5%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5%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해당 판결에서는 이렇게 보았는데 지하 아케이드가 건설이 돼서 공급 면적이 제대로 표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시가 상승률, 그 아파트의 시가 상승이나 아니면 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변 그런 피고들의 여러 가지 그 관련 주변 경관을 봤을 때 분양대금의 5% 정도는 높여줘야 마땅하다, 높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생활 편리성의 증가나 가격의 긍정적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수치화하거나 지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법원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을 때 손해액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에 면적이 부족한 경우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하급심 판결이었는데요. 서울 북부지방에서 판결을 했었던 사실관계를 보면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불법 무허가 증축 부분이 상당히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 증축된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의 무려 58%에 해당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계약금 전체 주택의 무허가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자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을 보시면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불법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특수한 부분은 이미 매도인에게 이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됐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다시 그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때 손해배상액으로 매수인이 이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해서 철거된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시가 하락액이 전부 다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산 매수인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사례로 인정된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 그 해당 토지 지하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매립 폐기물을 매수인이 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액의 문제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토지를 산 매수인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특수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불완전 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하고 또는 하자 담보 책임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자 담보 책임의 6개월이라는 기간이 혹시 넘었다면 그때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를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매립 폐기물을 매립했던 주체고 매수인이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되는 경우는 그 매도인이 매립을 한 경우가 아니라 매도인도 모르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그 예전 소유주가 매립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의 주체인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현 매수인은 과연 그 예전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매립 폐기물을 실제 매립한 자가 현재 소유자 사이에 아무 계약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 폐기물을 오염한 부분에 대한 행위를 한 것이 그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신소유자가 폐기물 처리할 시점에 그 매립 행위를 한 실제 불법 행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매도인이 아닌 그 전 소유자, 아주 예전 소유자가 매립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 전 소유자를 상대로, 예전 행위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하자 담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해지하느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계약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먼저 요건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안 준다, 이런 부분은 매수인의 주된 의무 중에 가장 핵심 의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상당히 핵심 의무인데 이런 핵심 의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부수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다른 어떤 매도인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로 한 어떤 부수적인 게 있었다면 그러한 다른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 계약의 당해 그 채무, 불이행된 그 채무가 매매 계약 목적 달성에 있어서 매우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결국 양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안 했을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중요한 부분이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마다 무엇이 주된 채무고 무엇이 부수적 채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실제 소송에 갔을 때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부의 독립적인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 당시에 표명된 의사나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가 무엇일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또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 불이행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역시 좀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고 그 채무는 주된 채무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해제권 행사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행 지체에 대해서 보시면 그것은 채무를 늦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된 기간보다 좀 늦게 이행하는 것을 이행 지체라고 하는데 민법 395조에서는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자에게 다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면 그때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행 지체라는 것은 약속된 이행기일을 좀 늦게 지체하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있지만 조금 기다려달라는 것이 이행 지체인데, 이때 채권자는 막바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는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한 번 더 채무자에게 이행을 할 기회는 주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상당한 기간을 줘서 이행할 것을 기회를 줬는데도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민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544조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미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이행을 좀 늦게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나는 기간을 더 주더라도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의사표시를 미리 했다면 기회를 더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이행 지체에 빠지려면 나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을 할 거나 이행 제공에 준하는 정도로 했어야만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일반적으로 실무상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날짜에 지체하고 있어서 내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나로서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그 준비 사실을 언제든 내가 이전 등기, 당신이 돈만 준다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행 제공을 해야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매수인 돈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의무는 의무대로 이행에 준하는 정도로 준비를 해놔야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일반인 분들 굉장히 놓치지 않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권인데요. 이행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의 어떤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이제 일부를 분할해서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등기부상 또는 건축법에 따라서 분할 자체가 규정상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매매 계약은 이행 불능에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어떤 이행 불능에 빠지는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규칙 사유가 채무자에게 있다면 해제권은 그 이행 불능 사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 해제권의 요건인데요. 일반적인 계약 해제권과 다르게 지금 하자 담보 책임 회수 해제권은 요건이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자의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물의 어떤 통상적인 기능을 결여한, 성능과 기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해야 되고, 목적 달성이 추가로 불가능해야 된다는 요건까지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무슨 뜻이냐면, 상가 계약, 아까 상가기둥 사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약 목적물에, 매매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안고 가면서 계약 이행하는 것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가기둥이 아까 전체 분양받은 점포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기둥이 완전히 점포 중앙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정도까지 목적 달성, 그러니까 수분양 계약을 목적하는 것은 영업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근데 영업이라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정도의 하자, 중대한 하자라면 그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둥이 있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둥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해제까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사안이고, 아까 그 사례는 상당히 특수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하자 담보권과 해제권,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 해제권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